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서도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평생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서울 강남 H호텔 32층 라운지에서 사람들은 그의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다. 그는 항상 앉은 자리에서 상대를 내려다봤고 시간은 그의 기준으로 흘렀다. 그는 믿었다. 세상은 명함으로 돌아간다고. 직함은 방패였고 라인은 안전망이었고 말은 무기였다. 그날도 그랬다. 와인이 넘쳤고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기억에 남겠네요. 그 한 문장이 3년 전 폭염 속 철골 위에서 쓰러진 청년의 이름과 어디선가 조용히 연결되고 있다는 걸 그는 몰랐다. 그는 항상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사고가 나면 보고서를 정리했고 불편한 관계는 단어 하나로 정리했고 사람의 침묵은 패배로 정리했다. 그리고 결국 그 자신이 정리되었다. 협회 단체방에서 삭제되던 그날 그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압수수색 영장이 책상 위에 놓이던 순간 그의 상패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새벽 5시 42분 문을 두드리던 소리는 그가 평생 사용해온 단어와 닮아 있었다. 짧고 단호하고 확정적인 소리. 철컥.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책임은 위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었다는 걸. 독방에는 거울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명함이 아닌 자기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가 잃은 것은 직함이 아니었다. 그가 잃은 것은 사람으로 남을 기회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어떻게 무너졌는가가 아니라 한 사람이 언제부터 스스로를 비워왔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서울 강남 H호텔 라운지는 밤이 내려오기 직전 가장 많은 것을 숨긴다. 창밖은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고 건물 유리벽에는 남은 햇빛이 얇게 번져 있다. 그러나 실내 조명은 이미 켜져 있다. 낮과 밤이 겹치는 이 짧은 시간,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 겹의 빛이 얹힌다. 하나는 바깥에서 밀려드는 붉은 장광이고 다른 하나는 천장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드러운 조명이다. 그 두 빛이 겹칠 때 표정은 선명해지지만 진심은 잘 보이지 않는다. 라운지는 조용하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화와 다르다. 잔을 건드리는 얼음 소리, 카페 뒤에서 미끄러지는 구두 소리, 낮은 피아노 선율. 이곳에서 오가는 말은 크지 않지만 결정은 무겁다. 이곳은 대화의 공간이 아니다. 위치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 누가 창가를 차지했는지, 누가 허리를 기대고 앉았는지, 누가 팔걸이를 점유했는지, 말보다 태도가 먼저 서열을 만든다. 서도연은 태어날 때부터 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 지방 소도시의 24평 아파트, 철제 난간이 삐걱거리던 복도식 건물.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가게와 집을 오갔다.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족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도연은 어려서부터 숫자에 강했다. 숫자는 공평했다. 시험 점수는 노력한 만큼 나왔다. 말보다 숫자가 명확했다.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처음 제대로 마주했다. 그곳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 부드러운 웃음, 자연스러운 악수. 그는 처음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한 선배가 그를 불러 세웠다. 말은 세게 하지 마. 짧게 해. 상대가 생각하게 만들어. 그 문장은 그의 삶을 바꿨다. 그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회의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이 힘을 가진다는 것을, 웃는 사람이 아니라 웃지 않는 사람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그는 말을 줄였다. 그건 리스크 큽니다. 정리합시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냉정하다고 불렀다. 그는 감정을 빼고 구조만 남겼을 뿐이었다. 그는 점점 올라갔다. 대리, 과장, 부장, 결정권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문장은 짧아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의 표정을 먼저 살폈다. 그는 그 시선을 좋아했다. 그는 늘 약속보다 30분 먼저 도착한다.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간을 익히기 위해서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그는 자동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창가 자리의 각도, 빛이 들어오는 방향, 출입구에서 테이블까지의 동선. 그는 창가 가장 안쪽을 선택했다. 해 진력의 빛이 자신의 뒤에서 들어오도록. 상대는 조명 아래 서게 되고 자신은 그림자 안에 남는다. 그는 의자를 살짝 비틀었다. 등받이를 뒤로 조금 눕혔다. 턱을 아주 미세하게 들었다. 이 각도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목소리를 낮춰도 위에 선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이런 조정을 의식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반복하면 전략은 본능이 된다. 현주는 남편의 어깨 각도만 봐도 그날의 기분을 안다. 등받이에 깊게 기대면 공격적이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 설득하려 한다. 시계를 자주 보면 불안하다. 오늘은 기대고 있었다. 여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면 안 돼?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연은 웃었다. 상견례는 인사 자리가 아니야. 관계 정리 자리야. 그는 관계를 언제나 정리의 대상으로 보았다. 위와 아래가 분명해야 안정된다고 믿었다. 현주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남편은 감정보다 구조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문제는 사람은 구조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걸어 나왔다. 걸음은 일정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문서윤. 그녀는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 곧장 테이블을 향했다. 과시 없는 차림. 눈에 띄지 않지만 단단한 태도. 도연은 자동으로 판단했다. 위협 아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1분 늦으셨네요. 부드럽게 말했지만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서윤은 짧게 답했다. 죄송합니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다. 도연은 그 침묵을 열쇠로 해석했다. 그는 늘 침묵을 패배로 읽는 사람이었다. 저는 직함보다 라인을 먼저 보는 편입니다. 그의 말은 가볍게 흘러갔다. 그러나 본질은 명확했다.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연구 쪽에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대답. 도연은 미세하게 웃었다. 행정이나 지원 쪽이겠네요. 정정해 주길 기대했다. 그러면 다시 조정하면 된다. 그러나 서윤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작은 균열이 생겼다. 분류되지 않는 사람은 통제하기 어렵다. 여자는 뒤에서 받쳐줘야 남자가 올라가죠. 그 문장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세라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봤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회의에서 밀리지 않으려 밤새 자료를 준비하던 사람. 그 문장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삶을 지우는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견례 자리였다. 준혁을 생각했다. 도연은 그 침묵을 동의로 해석했다. 와인이 잔을 넘쳤다. 붉은 액체가 서윤의 블라우스 위에 번졌다. 도연은 사과하지 않았다. 기억에 남겠네요. 그는 그 말을 유머라고 믿었다. 그러나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서윤은 냅킨으로 천을 눌렀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조용히 뒤집어 놓았다. 그 작은 동작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장면의 시작이었다. 세상은 명암으로 돌아갑니다. 도연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명암이 있으면 문이 열리고, 명암이 있으면 전화가 연결되고, 명암이 있으면 문제는 정리된다. 서윤은 차잔을 내려놓았다. 명암은 사람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도연은 웃으며 말했다. 쫄았네.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날 라운지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빛 뒤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림자 속에 있다는 걸 전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이미 시작된 균열의 표시였다. 도연이 처음으로 사람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섰다고 느낀 건 35이었을 때였다. 프로젝트 하나가 터졌다. 하청업체의 자금 운용 문제였다. 책임 소재가 모호했고 팀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10명이 앉아 있었고 각자의 변명이 이어졌다. 그날 도연은 마지막까지 말을 아꼈다. 그리고 말했다. 정리합시다. 그는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한 문장으로 방향은 정해졌다. 결국 한 명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직접 밀어내지 않았다.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냉정하다. 판단이 빠르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그 평가를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그는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감정을 배제하는 방식을 택했을 뿐이었다. 현주는 결혼 초기를 떠올렸다. 도연은 처음에는 말이 많았다. 회사 이야기, 사람 이야기, 야망 이야기. 나는 위로 갈 거야. 그는 자주 그렇게 말했다. 현주는 그 말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선언이 되었다. 그는 점점 집안에서도 정리하려 했다.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 논리적으로 얘기해. 그건 비효율적이야. 부부싸움은 토론이 되었고 토론은 판결로 끝났다. 현주는 언젠가부터 말을 줄였다. 말을 줄이면 다툼이 줄었다. 다툼이 줄면 집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조용함은 평화와 달랐다. 준혁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였다. 운동회에서 넘어져 무릎이 찢어졌다. 피가 흐르고 울음이 터졌다. 아버지는 달려오지 않았다. 멀리서 말했다. 일어나. 그 한마디. 그날 이후 준혁은 아버지 앞에서 울지 않았다.
그는 성과로 인정받는 법을 배웠다. 상으로, 성적으로, 실적으로.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대라는 걸. 라운지 안의 공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서윤이 떠난 뒤에도 그녀의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도연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괜히 예민한 거야.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는 그 침묵이 처음으로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주 잠깐. 그리고 곧 고개를 저었다. 요즘 사람들 다들 과민해. 그는 상황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켰다. 구조를 바꾸는 건 어렵지만 개인을 탓하는 건 쉽다. 서윤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잠시 숨을 길게 내쉬었다. 화가 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세계의 크기만큼만 말한다는 걸. 그녀는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복수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는 기록으로 움직인다. 라운지에서 들은 문장 중 하나가 머릿속에 남았다. 책임은 위에서 지는 겁니다. 그 말은 공허했다. 위에서 지는 책임을 그는 실제로 져본 적이 있을까? 그 질문이 남았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정장을 벗었다. 명함 케이스를 꺼내 한 장을 꺼냈다. 두툼한 종이, 금방 로고, H건설 전략기획본부장 서도연. 그 명함은 그의 이력 전체를 요약한 상징이었다. 그는 늘 믿어왔다. 명함은 방패라고, 직함은 관계를 조정하고, 라인은 위험을 막아주고, 결정권은 책임을 흩어지게 만든다고. 그는 자신의 위치를 신뢰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보지 못했다. 명함은 외부를 설득하는 도구일 뿐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는 아니라는 점을. 그날 밤 도연은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라운지의 장면이 반복되었다. 와인 얼룩, 구두 소리, 휴대전화를 뒤집는 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히 과대해석이야.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장면은 계속 떠올랐다. 그는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불안이 아니라 균열이었다. 그의 여름은 이상하게 끝날 기미가 없었다. 기상청은 연일 역대 최고 기온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뉴스 화면에는 녹아내리는 아스팔트와 그늘 아래 모여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교차로 나왔다. 그러나 현장에는 그늘이 많지 않았다. 복합센터 건설 현장은 서울 외곽 탁 트인 공터 한복판에 있었다. 철골 구조물은 아직 유리와 외벽으로 감싸지지 않은 채 뼈대만 드러내고 있었고 콘크리트 바닥은 태양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었다. 오전 10시만 되어도 헬멧 안은 숨이 막혔다. 땀이 눈으로 흘러내리면 시야가 흐려졌다. 작업복은 금세 젖었다가 다시 말랐다. 김진우는 물병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미지근한 물이었다. 그는 29이었다. 결혼한 지 1년 2달 전 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아이 사진을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해두었다. 틈날 때마다 꺼내보았다. 그에게 이 공사는 단순한 일감이 아니었다. 연말에 받을 성과금이 필요했다. 대출 상환이 있었고 전세금이 걸려 있었다. 그는 더위를 견딜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은 원래 버티는 존재라고 배워왔다. 같은 시각 도연은 에어컨이 충분히 돌아가는 사무실에서
일정표를 보고 있었다. 완공 예정일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지연시 위약금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펜으로 그 숫자를 2번 두드렸다. 하루 1억 2천, 한 달이면 36억, 3달이면 100억이 넘는다. 그 숫자는 단순한 손해가 아니었다. 다음 입찰, 다음 프로젝트, 신용도, 협회 내 위치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현장 보고를 받았다. 온열 환자 2명 발생. 작업 중단 권고 검토 중입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작업을 멈추면 안전하다. 그러나 일정은 밀린다. 일정을 지키면 위험하다. 그러나 손해는 막을 수 있다. 그는 계산을 끝냈다. 현장 가겠습니다. 오후 2시 10분. 도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열기가 얼굴을 덮쳤다. 마치 오븐을 여는 순간처럼 숨이 턱 막혔다. 현장 소장이 달려왔다. 대표님, 작업 중단 권고가.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철골 위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고 콘크리트 믹서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물었다. 오늘 타설 물량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정 대비 30% 부족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기 맞춰야죠. 짧은 문장. 그 문장은 선택이었다. 현장 소장은 한 번 더 말했다. 온열 환자 2명 나왔습니다. 도연은 헬멧을 벗어들었다. 물 더 지급하고 교대 늘리세요. 그리고 덧붙였다. 이 정도로 멈출 거면 일 못합니다. 그는 그 문장이 누군가의 한계를 시험한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에게 그것은 조직을 움직이는 언어였다. 김진우는 철골 상단에서 볼트를 조이고 있었다. 태양이 바로 위에 있었다. 안전모 안의 공기가 뜨거웠다. 그는 갑자기 시야가 흔들리는 걸 느꼈다. 머리가 울렸다.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다. 조금만 더.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무릎이 풀렸다. 동료가 소리쳤다. 진우야. 헬멧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철컥.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구급차 안에서 김진우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다.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다. 의사는 체온을 확인했고 수치를 말했고 약물을 투여했다. 그러나 체온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다. 도연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는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다. 상황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목소리는 일정했다. 몇 시간 뒤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사망 원인 급성 열사병. 그 문장은 차가웠다. 사고 다음 날 회의실에는 6명이 앉아 있었다. 안전팀장, 현장소장, 법무팀, 재무팀. 보고서 초안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폭염 상황에서 작업 지속 지시. 도연은 그 문장을 읽었다. 그는 펜을 들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말했다. 현장 변수로 정리하세요. 법무팀장이 물었다. 지시 여부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권고는 있었으나 현장 판단에 따랐다. 그 문장은 완충 장치였다. 책임을 특정하지 않고 분산시키는 방식. 회의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수정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다. 예측 불가한 폭염, 개인 체력 관리 미흡, 안전수칙 재교육 예정. 깔끔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 없겠죠. 그는 그 문장이 누군가의 죽음을 구조로,
정리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김진우의 아내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하청업체 대표가 찾아왔다. 회사에서 합의 의사가 있습니다. 금액이 제시되었다. 그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아이의 손이 움직였다. 결국 도장이 찍혔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사건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도연은 그 소식을 전화로 들었다. 정리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에게 사건은 끝났다. 그러나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다. 현장에 남아있던 작업자들은 그날을 기억했다. 철골 위의 더위, 헬멧이 떨어지던 소리, 구급차 사이렌. 그들은 며칠 동안 말이 줄었다. 그러나 공사는 계속되었다. 사람은 쉽게 멈추지 않는다. 조사실에서 그날의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달궈진 철골, 구급대원의 손, 바닥에 떨어진 헬멧. 도연은 시선을 피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은 났다. 그러나 인정하는 순간 그의 모든 문장은 무너진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공기 맞춰야죠.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말이 구조가 되는 걸 느꼈다. 말은 공기 중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기록이 되고 증거가 되고 돌아온다. 사고가 정리된 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재무팀에서 비공식 보고가 올라왔다. 안전관리비 잔여금 일부가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효율처럼 보였다. 예산을 다 쓰지 않았다는 건 관리가 잘 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도연은 재무팀장을 불렀다. 잔여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약 3억 8천입니다. 그는 잠시 계산했다. 현장 합의금으로 일부가 나갔고 보험 처리로 일부가 상쇄되었으며 남은 금액이 그 정도였다. 회계상 문제는 없었다. 다만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해야 했다. 프로젝트 운영비로 전환 가능합니까? 재무팀장은 고개를 갸웃했다. 직접 전환은 어렵습니다. 항목이 다릅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럼 외주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고 중간 법인 통해 재정리합시다. 그는 돈을 빼돌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흐름을 조정한다고 생각했다. 회계는 결국 언어의 문제였다. 어떤 항목에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돈은 몇 단계의 계좌를 거쳤다. 하청업체 법인 계좌에서 외주 컨설팅 명목의 계좌로 다시 개인명의 계좌로. 개인 계좌는 임시 보관의 성격이었다. 그는 그 돈을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 그러나 구조는 이미 만들어졌다.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회사 돈이다. 회사를 위해 쓰는 돈이다. 어차피 돌아갈 돈이다. 그는 이체 내역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 애썼다. 사고는 이미 합의로 끝났고 공사는 재개되었고 회사는 손해를 최소화했다. 그는 자신이 조직을 지킨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김진우의 이름이 한 번씩 떠올랐다. 그는 곧 생각을 끊었다. 직접 한 건 아니다. 현장 판단이었다. 나는 구조를 관리했을 뿐이다. 그는 늘 책임을 구조로 분산시키는 사람이었다. 3년이 흘렀다. 서윤은 감사위원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파일 제목은 간단했다. 복합센터 폭염 사고 재검토.
그녀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록을 다시 읽었다. 보고서 초안과 최종본의 차이, 삭제된 문장, 합의 시점과 계좌 이동 시점의 간격, 그리고 상견례 녹취 파일. 공기 맞춰야죠. 이 정도로 멈출 거면 일 못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다. 마른 태도의 흔적이다. 그 태도는 과거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녀는 수사기관과 자료를 공유했다. 의혹이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단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했다. 조사실에서 펼쳐진 계좌 흐름도는 단순했다. 선으로 이어진 화살표, 날짜, 금액. 도연은 그 그림을 바라봤다. 숫자는 감정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각 화살표는 선택의 흔적이었다. 이 돈이 개인 계좌로 이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관의 질문은 건조했다. 임시 보관이었습니다. 왜 회사 계좌가 아니었습니까? 도연은 대답을 준비했지만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구조를 만들던 사람이 구조 안에 갇히는 순간을. 조사관이 사진을 밀어 넣었다. 김진우의 작업복, 땀으로 젖은 헬멧, 병원 복도 CCTV 캡처 화면.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도연은 숨을 들이마셨다. 기억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그날의 더위를 직접 느끼지 않았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차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으로 책임은 위에서 지는 겁니다라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느꼈다. 그는 위에 있었다. 그러나 책임은 아래로 흘러갔다. 김진우의 동료는 3년이 지나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너무 더웠습니다. 그는 진술서에 그렇게 썼다. 작업 중단 얘기 나왔는데 계속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위기를 말했다. 조직의 분위기. 도연은 그 진술을 읽으며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개인을 지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위기를 만들었다. 분위기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움직인다. 조사실을 나오는 길, 도연은 복도 끝 창문을 바라봤다. 여름이었다. 3년 전과 비슷한 더위. 그는 처음으로 상상했다. 만약 그날 멈췄다면 타설 일정은 밀렸을 것이다. 위약금이 발생했을 것이다. 평판이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김진우는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도연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기사 제목이 떠 있었다. 3년 전 폭염 사망사고, 윗선 책임 논란. 윗선. 그는 늘 그 단어를 아래에 쓰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명함이 방패가 아니라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에 중얼거렸다. 나는 직접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고립은 폭발하지 않는다. 고립은 정중하게 시작된다. 도연이 그걸 처음 감지한 건 회사 로비의 공기에서였다. 냉방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조명도, 향도, 바닥의 광택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경비 직원의 인사는 한 박자 늦었고 엘리베이터 안의 직원들은 휴대전화를 급히 내렸다. 도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느끼고 있었다.
이건 예의의 변화가 아니다. 이건 거리의 형성이다. 전략회의는 늘 그가 중심이었다. 그는 일부러 마지막에 들어왔고 사람들은 발표를 멈추고 그를 맞았다. 그날도 문을 열었다. 그러나 발표는 멈추지 않았다. 발표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다른 임원들도 시선을 올리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 앉았다. 그 작은 변화가 그의 몸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전략팀장이 말했다. 이번 외부 협의는 부대표님이 진행하시기로.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왜? 짧은 질문. 전략팀장은 준비된 답을 꺼냈다. 조사 이슈가 있어서 외부 노출은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도연은 그 문장의 구조를 읽었다. 대표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달랐다. 대표님이 나오면 우리 모두가 위험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길게 하면 자신이 방어하는 위치가 된다. 그는 늘 공격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공격이 아니라 정리의 대상이었다. 그는 습관처럼 단골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그 자리는 늘 안쪽 창가였다. 사람들이 들어오며 인사하는 위치. 그러나 그날은 다른 손님이 앉아 있었다. 주인은 어색하게 웃었다. 오늘은 이쪽으로.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은 없었다. 설명이 없다는 건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뜻이다. 그는 그제야 이해했다. 자리는 빼앗기지 않는다. 비워진다. 협회 단체방. 그는 일부러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분기 공공 프로젝트 대응 정리합시다. 읽음 숫자가 늘었다. 10명, 15명, 20명. 답은 없었다. 잠시 뒤 총무가 남겼다. 이번 주 모임은 잠정 연기하겠습니다. 잠정. 그 단어는 늘 그가 써오던 단어였다. 명확히 끊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끊는 방식. 그는 전화를 걸었다. 왜 연기입니까? 총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무슨 상황? 대표님, 조사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도연은 웃었다. 나 하나 때문에 협회가 흔들립니까? 총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 계산이 있었다. 그날 밤 협회 임원들만 모인 별도의 단체방이 열렸다. 도연은 초대되지 않았다. 그 방에서는 문장이 짧았다. 리스크 큽니다. 정부 쪽 언급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필요합니다. 자진 탈퇴 유도.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정리합시다. 그 단어는 도연이 수십 번 사용해온 단어였다. 이제는 그를 향하고 있었다. 며칠 뒤 협회장이 찾아왔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회의실 문이 닫혔다. 대표님, 당분간 활동을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연은 팔짱을 꼈다. 나 없으면 협회가 돌아갑니까? 협회장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 문장은 비난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도연은 계산했다. 버티면 싸움이 된다. 자진하면 체면은 남는다. 그러나 이미 체면은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 뒤 단체방 공지, 회원 자격 정지 및 윤리 규정 강화. 그의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그는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휴대전화에 한 줄이 떴다. 서도연 님이 방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는 나간 적이 없었다.
관리자가 삭제했다. 그 문장은 단순했다. 그러나 그 문장은 10년의 네트워크를 지웠다. 현주는 점점 말을 줄였다. 협회는 정리됐어. 그는 그렇게 말했다. 정리. 그는 여전히 정리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이 정리된 것이었다. 준혁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침묵에서 라운지의 침묵과 같은 구조를 느꼈다. 누군가 말하지 않는 건 두려워서가 아니다. 이미 결정을 끝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보고는 줄어들었다. 결제는 부대표를 거쳤다. 회의 일정은 공유되지 않았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권력은 직함이 아니라 흐름이다. 흐름이 끊기면 직함은 껍데기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사무실에서 할 일이 없어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예전에는 단단해 보였다. 지금은 어딘가 얇아 보였다. 도연은 협회장을 떠올렸다. 그는 화내지 않았다. 설득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 문장은 조직의 문장이었다. 도연은 평생 그 문장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왔다. 지금은 그 문장이 자신에게 돌아왔다. 고립은 소리 없이 온다. 사람들은 등을 돌리지 않는다. 조금씩 몸을 비튼다. 말을 줄이고 눈을 피하고 이름을 빼고 초대를 멈춘다. 도연은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정리다. 그날 밤 도연은 명함 케이스를 꺼냈다. H건설 전략기획본부장 서도연. 그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다. 이 명함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아무도 이 명함을 무게 있게 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케이스를 닫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비워지는 자리는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남겨지는 것이다. 그는 아직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고립이 먼저 왔다. 붕괴는 그 다음이었다.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무너질 가능성이 아니라 무너지는 방향을. 그는 이미 비워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제 그 자리가 공식적으로 치워질 차례였다. 아침 6시 12분. 휴대전화 진동이 길게 울렸다. 그는 바로 화면을 보지 않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기사 제목은 건조했다. 단독 H건설 전략본부장 3년 전 사고 재수사 본격화. 그는 천천히 읽었다. 3년 전 폭염, 업무상 과실, 계좌 추적, 상견례 녹취 일부 참고.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놀라지 않았다. 이미 협회에서 잘려나갔고 회사에서 결제선이 바뀌었고 집에서 대화가 줄어들었다. 이건 충격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다. 현주는 TV 앞에 서 있었다. 이제 시작이네요. 그녀의 말은 이미 시작된 문장의 연장선이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처음으로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출근했을 때 사람들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러나 과장된 침묵은 아니었다. 이미 그와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략팀장은 말했다. 대표님, 오늘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취소. 그는 이전에 이미 그 단어를 여러 번 들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그의 자리는 그대로 있었지만 아무도 그 자리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직함은 남아있지만 기능은 사라졌다. 그때 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수사관들. 서도연 본부장님 맞습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미 무너질 구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관이 사무실을 열었다. 벽에 걸린 상패들. 예전에는 그 상패들이 그를 보호한다고 믿었다. 지금은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다. 수사관은 캐비닛을 열고 파일을 꺼냈다.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다. 이건 무엇입니까? 도연은 짧게 말했다. 비상자금입니다. 압수합니다. 그는 항의하지 않았다. 이미 자신이 정리 대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충격이 아니라 수순이었다. 회사 건물 밖 카메라가 몇 대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고개를 들어 표정을 조정했을 것이다. 지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이미 시선은 돌아섰고 카메라는 확인만 할 뿐이라는 걸. 이미지의 붕괴는 플래시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이탈 때문이라는 걸. 집에 들어갔을 때 현주의 짐 일부가 사라져 있었다. 이번에는 봉투가 없었다. 이미 그녀의 침묵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실에 서 있었다. 이 집은 여전히 넓었다. 그러나 중심이 사라진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정리됐네. 이번에는 자조였다. 저녁 뉴스, 계좌 흐름 그래프, 하청 계좌, 외주 계좌, 개인 계좌. 화살표가 선명했다. 그는 그 선을 보며 생각했다. 3년 전 그는 이걸 관리라고 불렀다. 지금은 흐름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흐름은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었다. 새벽 5시 42분. 노크 소리. 그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문을 열었다.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그는 종이를 읽었다. 업무상 과실치사. 횡령.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변명하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졌다. 철컥. 그 소리는 단체방에서 삭제되던 소리와 비슷했다. 조용하고 확정적인 소리. 복도를 걸어 나갈 때 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촬영. 그는 눈을 들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은 미워서 찍지 않는다. 떨어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 찍는다. 조사관이 말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공기 맞춰야죠. 그의 목소리였다. 협회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구조가 그를 말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래에서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모든 기록은 위로 향한다. 유치장 벽에 기대 앉은 밤. 그는 생각했다.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그 자리가 치워졌다.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나는 이미 지워졌었구나. 이번에는 변명이 아니라 인식이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가 작아 보였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 그림자는 정확했다. 독방에는 거울이 없었다. 처음 며칠 동안 도연은 그 사실이 불편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얼굴을 확인하려는 습관이 올라왔다. 눈 밑의 그늘, 주름의 깊이, 턱선의 각도. 그는 평생 자기 얼굴을 관리해왔다. 표정은 도구였다. 미소는 전략이었고 침묵은 압박이었다. 지금은 확인할 것이 없었다. 거울이 없다는 건 표정을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 어깨가 계속 안으로 말렸다. 허리는 자연스럽게 굽었다. 그는 일부러 펴보려 했다. 그러나 금세 돌아왔다. 누군가 앞에 있을 때만 펴지던 자세였다. 지금은 누군가가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알았다. 자세는 권력의 형태였다는 걸. 밤은 조용했지만 완전히 고요하지는 않았다. 멀리서 문이 닫히는 소리, 복도에서 울리는 발자국, 형광등의 미세한 전류 소리. 그는 그 소리들을 오래 들었다. 회사에서는 늘 소리를 잘라냈다. 불필요한 말, 감정 섞인 의견, 자기에게 불리한 해석. 지금은 자를 수 없었다. 모든 소리가 끝까지 이어졌다. 그는 그걸 처음으로 듣고 있었다. 그는 장면을 떠올리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각은 저절로 올라왔다. 라운지의 차가운 잔, 와인이 넘칠 때의 점도, 철골 위의 뜨거운 공기, 사무실 카펫의 부드러운 질감. 그는 그때마다 자신이 중심에 있었다는 걸 떠올렸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기다리고 눈치를 보던 장면들. 그는 그 장면들이 자기 존재의 증거라고 믿었다. 지금은 그 장면들이 없다. 그러자 질문이 남았다. 그는 그 질문을 피하려 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 그럼 나는 무엇이었지? 처음에는 그는 여전히 문장을 만들었다. 직접 밀지 않았다. 현장 판단이었다. 회사를 지키려 했다. 그 문장들은 익숙했다. 회의실에서 늘 쓰던 구조였다. 그러나 독방 안에서는 그 문장들이 길게 유지되지 않았다. 벽에 부딪혀 짧아졌다. 지키려 했다. 무엇을 직접 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어쩔 수 없었다. 정말로 문장이 스스로를 물어뜯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말이 자기에게 반박당하는 경험을 했다. 그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식탁의 맨 끝에 앉았다. 아버지가 말하면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다. 그는 그 모습이 강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걸 닮으려 했다. 말을 짧게, 감정을 숨기고, 결정을 단호하게. 그러나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아버지는 행복했을까? 그는 처음으로 그 질문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나는 서도현. 호명이 울릴 때 그는 바로 대답했다. 예전에는 이름 뒤에 붙었다. 서도현 본부장, 서도현 대표. 지금은 이름뿐이다. 그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봤다. 서, 도, 현. 그 이름은 성공도 실패도 직함도 없다. 그는 깨달았다. 이름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그건 그냥 존재다. 그는 처음으로 존재와 위치가 다르다는 걸 이해했다. 책임은 위에서 지는 겁니다.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예전에는 그 문장이 자기 위상을 확인하는 말이었다. 지금은 다르게 들렸다. 위에 있다는 건 면책권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걸.
위는 가장 먼저 보인다. 가장 먼저 기록된다. 가장 먼저 호출된다. 그는 천천히 인정했다. 자신은 위에 있었고 그래서 책임도 자신에게 도착했다는 걸. 그는 더 이상 억울하다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는 벽에 기대 앉았다.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명함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 씹었다. 사람. 그는 평생 사람을 자원처럼 다뤘다. 능력, 라인, 역할, 가치. 그러나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본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 질문을 자신에게 돌렸다. 나는 사람이었나? 며칠이 지나자 그는 변명을 완전히 멈췄다. 억울함도 줄었다. 분노도 사라졌다. 남은 건 텅 빈 감각이었다. 이전에는 직함이 자신을 감싸고 있었다. 지금은 그 껍질이 모두 벗겨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 부끄러움, 미안함. 그 감정들은 전략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는 손을 바닥에 올렸다. 차가웠다.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명함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그 문장을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해하며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위에 서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남고 싶었다.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복도에서 또 다른 이름이 불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서도현. 예. 이번에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숨은 이전보다 느렸지만 더 정확했다.